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북극여우 따라 국제 뉴스.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제 뉴스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중에 두어 가지는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랑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고 북유럽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북유럽은 노벨상 시즌이 아니면 뉴스에 등장하지를 않아서 간간히 재밌는 북유럽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왜 북극여우예요? 제가요,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데 북유럽의 흔한 야생동물이 곰, 늑대, 술록, 북극여우인데 그중에서 북극여우랑 가장 많이 닮았죠? 조금. 네. 북극여우의 특징이 뭡니까? 귀가 뾰족하고요. 네. 지금 이게 비디오로 안 나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털이 정말 북실북실. 그래요? 네, 많고 꼬리도 있어요. 꼬리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북극여우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북극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 뉴스는 무엇입니까? 네, 브릭스 확대회의하고 그다음 지금 막 끝났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8월 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 확대회의가 열렸죠? 맞습니다. 브릭스는 애초에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서 잠재력이 있는 성장 국가로 시작했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브라질. 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얘기해 주시죠. 인도, 중국, 남아공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또 개발 또는 산업 발전의 지역 격차를 고려해서 1세대 산업 국가를 글로벌 노스, 그러니까 뭐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보통 북쪽에 있고 지금 막 개발이 진행 중인 나라가 남쪽에 있어서 후발주자 국가를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요. 그래서 브릭스는 북쪽에 있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북쪽에 있긴 하지만 어떻든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5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들어서 물론 당사자국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게 이 브릭스가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의 모임이 되어가는 분위기예요. 네. 일단 G2 하면 미국하고 중국인데 네, 그리고 중국이 여기 브릭스에 들어있고 거기다 러시아까지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중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하는 국가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브릭스의 나라가 더해졌다면서요? 맞아요. 지난 8월 말에 브릭스 확대회의에 참가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이란, 이집트 이렇게 6개국이 더 늘어나서 총 11개국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6개 나라가 합쳐져서 2024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회원국이 되는데요. 한편 이제 G20은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주도권을 갖는 모임인데 반해서 이 브릭스는 뭐라 그럴까 글로벌 사우스가 주도권을 갖고 있죠. 특히 여기에서 이번에 그 북극여우가 조금 눈여겨본 나라가 있으신지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있어요. 바로 인도입니다. 이제 이 지난 주말에 이 G20이 정상회의가 개최된 주최국이 바로 인도잖아요. 네. 근데 이 인도의 외교 노선이 정말 재밌습니다. 어떤데요?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막 러시아를 막 그 공격하고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인도는 중립을 선언했어요. 여기서 자기들이 우리는 전략적 중립 또는 적극적 중립을 하겠다 이러면서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폭력을 중단해라 이런 촉구를 하기는 했지만 러시아를 직접 비난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 여러 나라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기도 합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해부터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 값이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 거기 연합국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도가 좀 흥미롭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G2,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인도가 중국 편을 들면 난감하잖아요. 인구도 많고 자기하고 연결된 산업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일단 미국이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한 아까 말씀하신 사자안보 대화,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여기 인도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인도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계속 또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쿼드에 속한 동시에 인도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들어있고 브릭스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브릭스 안에서는 또 이번에 미국과 척을 진 이란이 브릭스의 신규 회원으로 참여하는 걸 적극적으로 우린 반대하긴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참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면은 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뭐 동맹이나 이념의 잣대로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이 나라랑 가깝게 지내고 저 나라랑도 가깝게 지내고 때로는 중립을 선언하면서 실리를 아주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되게 잘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이리저리 붙어서 자기가 챙길 건 다 챙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어떻게 보면 뭐 뻔한 결말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일단은 시진핑이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은 어떻든 지금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김이 좀 빠진 시작이 되었었고요. 뭐 거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이유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일부러 인도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걸 보고 힘을 빼려고 안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직전에 브릭스 회의에서 이렇게 힘을 키워놨으니까 이제 여긴 일부러 안 오는 거다. 미국이 오니까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코로나에 걸렸다는 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기후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나 결의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빠지고 뭔가를 결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고립도 예상만큼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러시아에선 이번 G20 우리한테는 성공이야 이렇게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한테 강한 뭐 제재 같은 게 등장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뭐 남반구 신흥국, 뭐 개도국 아까 말했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미비했어요. 그래서 뻔한 결론이었다. 이게 뭐라 그럴까 대부분의 평가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였나요? 뭐 그래도 뭐 모임은 있었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각각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의 세를 불리려고 이러는 것 같아서 브릭스도 아까 나라를 6개나 더 받았잖아요. 네. 이번에 G20에서도 아프리카 연합이 또 들어오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유엔이랑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세 불리기를 하느라 실리를 못 챙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한편 우리 윤 대통령도 가셨죠? 네. 세션 1, 2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제 세션 1, 2에 참석을 해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다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고 또 우리가 뭐 글로벌 사우스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지원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네.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MBC가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운동을 이끄는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 아시죠? 네. 거의 지금은 환경운동의 상징 같은 인물인데 네. 이 엘고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최근에 나온 게 한국은 전 세계의 4%밖에 없는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인 석탄 발전이 더 싼 나라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 기술은 한국이 많이 앞서 있지만 재생에너지 개발하고 확산은 매우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은 올해 여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또 유럽이나 미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는 앞으로 그린 에너지 비중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당장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본 두 번째 국제 뉴스는요? 는 보이콧인데요. 네. 요즘 해외에서 불매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중국에서 그 일본 수산물 안 먹는 거. 맞아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굉장히 거세죠. 네.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한 이후에 뭐 단체 관광 예약도 취소가 되고 항공권 판매율도 8월 기준 전주 대비 30% 정도 줄었다고 해요. 네. 그밖에 온라인을 통해서 뭐 SK2, 슈에무라, 무인양품,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 명단을 공유
분노하면서 적극적인 불매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 무서워요. 그렇죠. 이 보이콧에서 끝나지 않고 막 일본 제품을 때려 부수거나 파기하거나 뭐 식당에 항의하는 영상, 심지어 이제 뭐 축구 경기장에서 일본을 소일본으로, 그러니까 낮춰 부르는 말이 소일본이래요. 네. 그래서 샤오르번이라고 부르면서 폭력을 암시하는 뭐 선동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약간 일본에서도 지금 막 뭐라 그럴까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또 있다면서요? 아, 있습니다. 진행자님 초콜릿 좋아하세요? 너무 없어서 못 먹죠. 예, 최근에 제가 여름에 스웨덴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와. 스웨덴에 갔는데 여기서 초콜릿이 제가 좋아하던 초콜릿이 있거든요. 네. 스웨덴의 국민 초콜릿인데 마라보라고 네. 우리나라의 가나 초콜릿하고 비슷한 정도의 위상을 가진 초콜릿이에요. 네. 근데 원래 이게 100g짜리가 하나에 25크로나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네. 이게 처음에 2개에 40크로나를 하더니 좀 있으니 2개에 30크로나 이렇게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웬일로 세일을 이렇게 하지? 했더니 불매 운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스웨덴은 스스로 인구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아서 뭐 작은 나라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인류에 있어서만은 강대국이다. 휴머니타리안 슈퍼파워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인권 애교나 평등 애교를 펼쳐왔고 여러 가지 스웨덴 브랜드들도 자기들의 제품 이미지나 뭐 이런 거에 지속 가능성, 디자인, 민주주의, 뭐 ESG 뭐 이런 데서 앞서 나가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빨리 철수한 브랜드들이 스웨덴 브랜드들이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이케아, 뭐 H&M, 스포티파이 뭐 이런 데들은 바로바로 철수를 했고 또 조금이라도 꿈을 대면 소비자들이 나서서 청원운동, 서명운동을 막 벌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초콜릿 아까 말했던 마라보의 그 모회사가 몬델레즈인데 몬델레즈는 아직까지 철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러시아에 이제 공장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근데 또 몬델레즈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공장이 3개나 있고 연매출이 조 단위래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뭐 불매 운동을 계속 하니까 우리가 사업을 줄여가겠다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불매 운동이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예,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바나나 불매 운동이 막 있고 그랬었는데 바나나요? 네. 그게 뭐냐면 마침 지난주에 스웨덴 국회에서 산업통상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단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그 의원한테 릴리 안드레 기동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도 이제 방글라데시 공장의 노동 환경을 개선을 요구하면서 H&M 불매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남미의 바나나 농장의 화학약품 살포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태롭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어떤 스웨덴 감독이 만들었는데 네. 이 필름의 상영 금지를 요청했던 게 바로 바나나를 생산한 도울사였거든요. 그 도울사의 바나나 불매 운동도 펼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매 운동으로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왔지만 이번 초콜릿 불매 운동은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뭐냐면 흥미로운 게 소비자에 앞서서 중간 소매 기업이 몬델레즈 불매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마켓. 그렇습니다. 맞아요. 슈퍼마켓 그리고 이케아에 가도 초콜릿을 팔고 네. 사스라고 이제 스칸디나비아 항공 그러면 비행기에서 간식으로 또 초콜릿 주거든요. 네네네. 또 스웨덴 철도청에서도 간식을 주고 기차 타면요. 네. 그리고 호텔 체인 뭐 229개의 호텔을 갖고 있는 스트로베리라는 호텔 체인도 있고 놀이공원, 지자체 심지어 스웨덴 국가대표 축구팀에서도 우리 몬델레즈 상품 안 사겠다. 애초에 중간에서 거래를 안 해버리는군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던 슈퍼마켓 대형 매장의 초콜릿 코너에 그 초콜릿 자리를 비워놓고 종이에다가 몬델레즈는 러시아 전쟁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급하지 않겠다. 와. 우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합시다. 이런 알림을 붙여놓기도 했더라고요. 큰 손들이 아예 안 움직이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비자가 나서기에 앞서서 이렇게 중간 유통이 나선다는 게 기업이 먼저 나서는 현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신기하죠? 네. 참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는 지난해 그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노벨상 시상식에 작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대사가 초대를 못 받았는데 올해는 초대를 하겠다고 노벨 재단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나라의 대사를 초대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자 녹색당과 중앙당, 좌파당 등 몇몇 정당의 대표가 그럼 우리가 안 가겠어.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도 뭐 일종의 보이콧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당이면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연회를 주최하는 그 주 호스트인 왕이
나도 재단의 판단을 좀 지켜보면서 참석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재단이 결정을 뒤집고 올해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사를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 때 네. 그 월드컵 경기장 준공하는데 동원된 해외 그 사람들. 맞아요. 노동자들. 네, 노동자들. 네. 그때 막 너무. 맞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막. 노동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사망한 사람도 많았고 그랬죠. 그래서 막 보이콧했던 맞아요. 나라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가 함께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스웨덴 축구연맹과 나머지 북유럽 국가 축구연맹이 노동환경, 카타르 그 경기장을 짓는 데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을 보장하라면서 피파와 카타르에 친서를 보냈고 또 개선되지 않아서 훈련장을 우리는 그러면 카타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훈련하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 월드컵도 보이콧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어요. 이야, 이런 스웨덴의 성숙한 불매운동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불매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해당 기업에게 어떤 분명한 변화를 주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하기 어려운 결정일 테죠. 네. 그렇지만 갑질, 산업안전 환경 개선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도 뭐 SPC나 피존이나 남양 이런 데 대한 다양한 불매운동이 있었고 또 진행 중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성숙한 불매운동의 동력은 증오나 혐오가 아니라 차분한 끈기로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불매운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때 이 케이스는 정말 뭐라 그럴까 신중하고 배울 점이 많아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학생이 경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지난 6월 말에 학교 급식 건의함에 글을 하나 넣었습니다. 네. 급식소에서 나눠주는 아이스크림이 베스킨라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었는데요. 네. 학교에서 제공하는 간식이 SPC 그룹의 계열사인 BR 코리아가 생산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지난 10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SPL 공장에선 이전부터 끼임 사고가 있었지만 SPC 그룹은 이를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노동을 이어왔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있어서 불매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급식은 공적인 영역이라 SPC 같은 블랙 기업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며 SPC를 불매하자는 건의를 했고 학교 쪽은 건의에 따라서 학생회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벌였대요. 네. 그래서 기존대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제공할지 아니면 다른 업체의 구슬 아이스크림을 제공할지 물었는데 전교생의 78.7%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이렇게 78.7%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도 너무 놀랍고 맞아요. 학교 급식에 아이스크림이 나온다는 것도 놀랍고 지금 네. 배가 고프시죠? 근데 이 급식실의 대응도 매우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매를 하다가 우리가 불매 운동을 중단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SPC 쪽에 문의를 했대요. 네. 그래서 급식소의 공지를 보면 SPC 불매와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왔을 때 네.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이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불매 운동으로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SPL가 파리바게트에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SPL은 파리바게트에 물어보라고 하고 파리바게트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경영진이 안전교육을 받는 사진이 전부였다.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면 작년 10월에 아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 지난 8월 초에도 SPC 계열인 한의에서 경기 성남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몸이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불매의 목적은 증오와 혐오의 표현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어야 하고 애정을 갖고 추적을 해서 해당 기업이 진지하게 사과하고 노력해서 변한다면 소비자는 다시 격려하고 소비하면서 사회의 성숙한 법 인격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좋은 불매운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유, 다시 아이스크림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빨리 바뀔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 환경 바꾸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지진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인 8일 밤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서남부에서 강도 6.8의 강진이 있었고 모로코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마라케시인데 여기서 7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에요. 네. 지금까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2012명. 아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그 말고도 1,404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지진이 늦은 시간이었고 또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벽돌 주택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컸다고 해요. 네. 일본과 프랑스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먼저 구호 지원에 나섰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다들 생각나실 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모로코의 지진이 강도가 6.8의 강진이 일어나서 이 건물에서 너무 한밤중에 나는 바람에 다들 대피를 못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서 구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했는데 첫 시간 어떠셨어요? 너무 말이 빠르지 않았나 걱정이에요. 다들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고 좋아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내용도 너무 재밌다고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